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람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자연히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갑자기 서울을 다녀올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원고를 정리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으로 인도네시아의 정치권 최대 이슈인 지방선거가 거기에 함몰하고 있습니다. 스나얀 대미사를 집전하는 교황은 하얀색의 무게차에 올라서 카톨릭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또 이스티클랄 사원 앞에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민들을 위해서도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콤파스는 제목을요, 프란치스코 장안라 렐라 버민피 이런 제목을 내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꿈꾸는 것에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그나티우스 수아료라고 하는 추기경이 있는데, 이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도네시아 방문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로마 교황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인도네시아 카톨릭 신자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또 인도네시아 국가에 대한 교황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다고 주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스나얀 미사는 자카르타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족자카르타에 있는 성당에도 생중계되었고요. 또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스나얀 미사에 참여하는 모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수녀가 교황의 손에 입맞춤하는 장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톨릭 신자가 많은 엔데테 같은 동부 지역은 전통 복장을 한 연예인들이요, 스나얀에서 축하 공연, 그러니까 파우스 프란치스코를 위한 축하 공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과 인도네시아 무슬림을 대표하는 나사르딘 우마르라고 하는 자카르타 이스티클랄 사원의 대이맘이 2024년 이스티클랄 공동선언문이라는 것에 서명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과 카톨릭이 공동선언문을 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선언문에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비인간화 그리고 기후변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 대이맘과의 공동선언문 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티칸과 무슬림 간의 관계를 여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카톨릭과 그리고 무슬림 종교가 존재를 해왔는데요.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 때문에 크고 작은 마찰은 있어 왔지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갈등을 푸는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열쇠로 열기 바란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제의 정신이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열쇠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황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모두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정치권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치권은요, 역시 지방선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꼬딱꼬성이라고 하죠. 빈 상자 후보 지역이 많은데 거기에 된 41명의 단일 후보자 때문에 새로운 후보자가 지방선거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를 하나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지방선거법은요, 앞으로 소송에 휘말릴 것이 크다 하는 그런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차기 프라보 대통령 정부가 자신의 공약 중에 하나인 우유 무상 공급 프로그램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라트비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그 틈새를 비집고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자기 나라가 우유를 생산해서 그걸 싸게 공급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낙농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등 상당한 기술과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들이 착안을 해서 리트비아라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에 분유를 공급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서로 리트비아가 우유를 공급하고 인도네시아는 CPO 같은 게 유럽으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죠. 지금 그것을 공급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해온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트비아의 제안을 인도네시아가 만약 받아들이게 되면요, 자국 농민들이나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사뭇 궁금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우유를 사다가 무료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우유를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게 국민 정서에 맞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령 공짜로 주면 몰라도 그거를 사다가 사다가 국민들에게 무료로 준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예산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국민들이 과연 좋아할지 그것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우유가 남아서요, 그걸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면은 국민들은 그거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비싸게 수입해다가 무료로 나눠주겠습니다. 그 대신 국민 여러분이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서, 이거는 결국 무료로 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한 발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400개에 달하는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는 화석 에너지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2060년에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5 내지 6%의 경제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전환 정책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기가인 스랄라야 메락 석탄 발전소를 조기 가동을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찌레번에 우리나라 서부 발전인가요? 거기서 지은 660W의 화력 발전소도 조기 퇴출을 하고 전환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자본 조달과 재생에너지 기술이 부족한 인도네시아가 그거를 해낼 가능성이 정말 가능하냐 하는 것은 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운송 부분에 들어가는 에너지를요, 재생에너지로, 말하자면 전기에너지라든지 수소에너지 등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아주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 인도네시아 팜유에 대한 우려감을 담은 뉴스가 전해지고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서요, 나중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팜유가 인도네시아에 전해지게 되고, 그것을 옛날이죠. 옛날에 말하자면 유럽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향료를 찾아서 몰려올 적에 그때 인도네시아로 팜이 전해지게 됐는데, 그것을 원시림을 벌채하고 그 땅에다가 지금은 팜을 심어서 인도네시아의 주요 생산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유럽의 심술에요, 팜유가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요.
산림을 황폐화했다는 그들의 주장에 따라서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일찍이 신재생 에너지, 즉 재생 가능한 리뉴어블 에너지를 개발하고 그린 에너지 비즈니스 전략을 구사한 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최초로 걸린 나라가 인도네시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 중에도 인도네시아의 주력 상품으로 우뚝 선 팜유가 되겠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19세기에 인도네시아를 향료의 나라로 보고 인도네시아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로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들어왔고요. 인도네시아를 350년 동안 식민 지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그들보다 먼저 인도네시아에 발을 디딘 사람은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포르투갈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죠. 그는 마르코 폴로는 인도네시아의 향료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그걸 어디다 팔고 어떻게 쓰는지 모든 것을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길 만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후에 인도네시아는 유럽의 먹잇감으로 전락을 했고 북부 스마트라에는 독일이 들어오고 네덜란드가 스마트라 남부지방과 반텐 지방을 주요 기지로 지정을 하고 포르투갈이 이미 점령하고 있던 말루크 안본 지역과 지금 홍수가 나서 이재민을 많이 배출한 바 있는 떠르나테 지방에서 포르투갈 사람들을 강제로 쫓아냅니다. 그때부터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향료를 독점하고 또 식민지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국이 또다시 출현을 해서 수마트라 서부의 봉꿀루에다가 요새를 구축하고 네덜란드와 대립합니다. 그렇지만 두 나라는 서로 합의를 하고 영국은 말레이시아를 갖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통치하기로 합의한 거죠. 그러나 영국은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의 통치권을 주는 대신에 인도네시아 안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무역은 영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게 됩니다. 영국의 군사력이 너무 월등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역사적 배경에는 커피와 팜이 자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커피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네덜란드 사람들이 노력한 끝에 커피가 자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팜은 원래 아프리카 원산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팜을 먼저 마다가스카르에다가 심어보고 다시 모르시어스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가져다가 심은 게 오늘날의 팜나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를 먹여 살리는 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그 당시에는 전망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유럽은 향료 무역 이후에 팜유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향료는 자연스레 인도네시아에서 사라지게 되도록 한 것도 유럽 사람들이지만은 팜유도 유럽에서 어떻게든 퇴출시켜 보려고 하는 것도 유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지금 유럽 사람들의 노름에 좀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지금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 팜 농장 면적에서 세계 소유량에 맞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적정 생산량을 생산하는 그런 기술력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팜나무의 단위 면적당 생산성 증대 방안은 뭔가, 그리고 CPO의 국제화 문제는 뭔가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살펴볼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대략 제가 정리가 되면 언젠가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